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종강이네요. 특강으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3차 슐레지엔 전쟁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일사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를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이렇게 화면 녹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 그 개강할 무렵 그 겨울방학 동안에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냥 우한 코로나 때문에 그냥 후루룩 날아가 버렸네요. 자, 그러면 제3차 슐레이젠 전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 다시 말하면 30년 전쟁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쟁에 이어서 지금 또 7년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독일 국토 내에서 어, 장장 37년 동안 전쟁을 한 거죠. 이 당시에 전쟁의 양상을 보았을 때 국토가 황폐화되고 또 이제 열강들의 군대가 독일에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독일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의 독일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요.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라 독일의 여러 영방들이 각자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됩니다. 한 3, 40년 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없애죠. 이제 그 전초전이 시작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서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동부에서는 러시아가 국가 권력을 강화하며 국력을 한창 끌어모으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로 중부 유럽은 그야말로 군웅 활거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연히 이 중부 유럽 내부의 잦은 갈등에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개입 그리고 동맹관계라는 틀 속에서의 여러 독일 내 소국들의 이합 집선이 이어지면서 18세기 전반기의 유럽은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점철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윈스턴 처칠이 18세기의 세계 대전이라 부른 7년 전쟁은요. 식민지 쟁탈전이라 불러도 무관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 즉 유럽만이 아니라 남북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독일을 주 무대로 유럽 전쟁이 벌어지던 중 그 전쟁 당사국들 중 일부인 이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이 해외 식민지 쟁탈전을 비롯한
시기에 쟁탈전을 비슷한 시기에 함께 벌였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쟁이 터졌던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가 양편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 대전이라 불리진 않지만 중세의 종교 전쟁에서 근대의 국민국가 전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이 시기에 당시 유럽의 주요 세력이 대부분 참여하여 국력을 쏟아부었던 것이 바로 7년 전쟁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이 유명무실화한 뒤 독일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세력은 그래도 황제 자리를 유지하면서 헝가리, 이탈리아 일부까지 영유하고 있던 합스부르크가의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오스트리아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은요, 인구도 적고요, 유럽 국가들 중 20위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영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다 죄송합니다. 펜을 하나 꺼내야지 되겠네요. 여기 독일이 있다고 치죠. 이런 모양은 아닌데요. 이 베를린이 한 요쯤 있죠. 이 동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이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지역을 맹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이센 땅은 여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심지어는 네덜란드에 조그만 프로이센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의 주권 국가를 단일 영토에 단일 관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지금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당시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역사 시기마다 국가나 영토 개념이 약간씩 변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대면 수업이었으면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다시 말하면 프로이센의 영토는 독일 내에서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그 독일 이외의 지역에도 이 영지를 가지고 있었죠. 프로이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쪽에 이제 그 주교령이 있어요. 그러면 요 주교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교황이 관리하죠. 주교가 관리하는 땅이에요. 프로이센 국왕이 아무리 힘이 막강해도 이 교황령이나 아니면 주교령을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다든지 단일한 통치 체제로 묶을 수는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다 산맥이나 큰 강 같은 자연적 방어선이 없었기에 강국이 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선제우라 불린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이래 부국 강병책을 쓰면서 지방 영주들, 독일어로는 융커라고 하죠. 이 융커에게 여러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토지세를 걷어
대규모 상비군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상비군의 수준은 유럽 열강들 중 3위에 이를 만큼 막강한 것이었죠. 엄격한 군율과 잘 정비된 관료 조직으로 그 군대를 단련하면서 점차 누구도 얕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와 이 프로이센의 대결이 끝내 무력 충동으로 이어진 것은 양국에서 두 젊은 군주가 즉위한 1740년부터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요, 카를 6세가 후계 없이 사망하면서 딸인 23살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의 황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는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이었던 프란츠 1세가 있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상속권을 부정한 고대 게르만법인 살리카법에 어긋난다 하여 작센, 바이에른 등에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녀보다 5년 먼저 태어나 5개월 먼저 왕이 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도 마리아 테레지아의 황위 계승에 반대했었죠. 다만 그는 슐레지엔을 넘겨준다면 왕위 계승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프리드리히 빌헤름 1세 때 오스트리아에 지원군을 파견하는 대가로 슐레지엔을 받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약속에 근거가 없다며 한마디로 이를 일축시켜 버립니다. 프리드리히는요,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슐레지엔을 아예 침공해 버리죠. 이듬해에는 작센과 바이에른 그리고 서쪽의 강자 프랑스가 전선에 가담하게 됩니다. 부르본가의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합스부르크가의 오스트리아와 앙숙관계였죠. 라인강 좌측에 독일 땅에 눈독을 들인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의 프랑스는 독일의 여러 국가끼리 싸움을 붙이고 말리며 균형자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를 밀어붙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 앞에 마리아 테레지아도 버틸 수가 없었으며 결국 1742년에 슐레지엔을 양보하기로 하고 프리드리히 2세와 단독 강화를 맺게 되죠. 그러나 프랑스 등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위 계승 전쟁은 1748년이 되어서야 종전을 맞이하게 되죠. 프리드리히 2세는 슐레지엔 영유권 획득으로 만족했지만 프랑스는 동맹국이라면서 오스트리아와 단독 강화를 단행한 프로이센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동맹국이라면서 뭐 자기의 입속이 차려지니까 뭐 그건 난 모르겠고 프랑스는 난 모르겠고
그냥 일단 슐레지엔 영유권 획득이 1차적 목적이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강화 조약을 맺는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싸우던 말던 그건 난 알 바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리드리히 2세의 생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스트리아는 마지못해 슐레지엔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은 채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1744년에 다시 한번 전쟁을 벌였다가 이것을 제2차 슐레지엔 전쟁이라고 해요. 다시 패배한 뒤에는 러시아와 비밀 조약을 맺고 프로이센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상트 페테르부르크 동맹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제2차 슐레지엔 전쟁, 상트 페테르부르크 동맹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붙인 거지 이거를 뭐 시험에 내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영국마저 러시아와의 비밀 협상으로 프로이센이 독일 내의 영국 영토인 하노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군이 개입하며 그 대가로 영국은 재정 지원을 한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이 당시 영국은 하노버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죠. 영방 중에서 독일 연방 중에서 뭐 중견 정도 그룹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노버 왕조가 영국 왕이 되면서 사실상 권리장전을 인정하고 소위 말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꼽히게 되죠. 하노버라는 국명에서 느껴지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국왕은 영국 국왕은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일단 듣는 것도 안 되고요. 말하는 거는 더더욱 안 되고 글자는 못 읽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뭐 사인이나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여하튼 이 하노버 공국의 영주였기 때문에 이 뿌리를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하노버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밀약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리드리히는 다급했죠. 그래서 난국을 타개하고자 외교적 묘수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묘수야말로 프로이센을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었고 결국 춘년 전쟁의 늪에 빠뜨리는 악수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것은 1756년 1월에 전격적으로 영국과 웨스트민스터 조약을 맺고 영국과 프로이센은 동맹국이 됩니다. 조건은요. 프로이센이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승인받는 대가로 러시아 대신 하노버를 지킨다는 것으로 영국은 하노버에 관해 프로이센을 가장 두려워했던 만약에 하노버를 점령한다면 그것은 프로이센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이 민스터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당사자 가장 두려운 하노버를 점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사자와 동맹을 맺는다면 굳이 러시아를 파트너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대립에서 대체로
오스트리아를 편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죠. 충격의 목소리는 이 빈의 벨베데레 궁뿐만 아니라 베르사유 궁에서도 터져 나오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과 17세기 말부터 아메리카 식민지 주도권을 두고 대립해 왔죠. 그리고 1745년에 본격적으로 아메리카 식민지의 주도권을 얻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에요. 사실 이 7년 전쟁 2년 전에 벌어진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종전과 함께 끝나게 되죠. 그래서 흔히들 7년 전쟁이 아니라 9년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럽을 기준으로 한다면 7년이 맞고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기준으로 한다면 9년 전쟁이 맞고요. 그거는 어디를 더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별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여하튼 그런데 아무리 하노버 문제에 국한된다지만 프로이센이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영국이 오스트리아와 동맹 관계였다는 기존의 틀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그 알력이 워낙 뿌리 깊기에 그런 행동을 한다 해도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게로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요, 이미 황희계승전쟁이 끝났을 때부터 프랑스 프로이센 대 영국 오스트리아라는 전통적 동맹 구도를 깨고 프랑스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프랑스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무 대신 카우니츠가 동맹의 전복 계획이라고 부른 이러한 전략은요, 이제 바로 프리드리히의 행동, 즉 프로이센과 영국이 동맹을 맺은 그 행동 덕택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됩니다. 1756년 5월 베르사유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동맹이 성사된 것이죠. 오스트리아는 기존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맹도 재확인하고 스웨덴까지 끌어들여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가 동서남북으로 프로이센을 포위하는 구도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1756년이라는 연도가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맹은 사실상 결혼 동맹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소위 말하는 루이 16세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동맹이 성사된 것이죠. 뭐 루이 16세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정치 술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백성을 위하는 태도나 자질 면에서는 그렇게 뒤떨어지는 왕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그렇지만 여하튼 혁명이 과격화되는 과정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지죠. 뭐 그거는 마리 앙뚜아네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하튼 그 얘기는 혁명 때 잠시 얘기가 됐었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우니츠 동맹 체제는요. 죄송합니다. 프리드리히를 개인적으로 증오해온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5세를 소나기에 넣고 있던 그의 정부 뽕파두르 부인 내 학작품이라 하여 새 여인의 동맹체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붙인 거죠. 새 여편네들이 여편네라는 표현은 좀 그렇구나. 새 여자들이 세 명의 여자가 만든 동맹 체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작센을 비롯한 다수의 독일 연방국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프로이센의 힘을 두려워한 일부 연방국가들이 독일 연방국가들이 이 새 여인의 동맹 체제에 들어가게 되죠. 이번에는 포츠담의 상수시 궁에서 경악의 외침이 터져 나오죠. 프로이센을 코앞에서 포위하고 있는 주변 사강에 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바깥에 저 먼 곳에 있는 동맹국 영국은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2세는 무릎을 꿇기는커녕 도리어 선제 공격으로 응수하게 되죠. 그런 공세 전략은 전쟁 내내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2세가 믿었던 것은 프로이센 자체에서 여러 대를 걸쳐 갈고 닦은 군사력 그리고 이왕 싸울 수밖에 없다면 선수를 치는 게 낫다는 신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56년 8월 24일 프리드리히가 직접 지휘하는 프로이센군이 남쪽에 인접한 작센을 침공함으로써 7년 전쟁, 독일의 국한에서는 보통 제3차 슐레지엔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작센은요 6주 만에 손을 들게 되죠. 10월 1일 오스트리아군과 로보지츠에서 처음 격돌하여 승리했지만 사실 큰 성과는 얻지 못했어요. 반프로이센 동맹의 총 인구는 8천만이었고요. 병력은 30만이 넘었죠. 이에 비해서 프로이센은 고작 400만의 인구에 병력이라고 12만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사강이 합심하여 프로이센 타도에 집중했다면 승패는 일찌감치 결정 났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국의 이익만, 국익만 쫓을 뿐 연합군다운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여기에 프로이센군의 저력, 프리드리히의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지휘 능력 그리고 우연이라는 요소가 덧붙여져서 전쟁의 결과는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1757년 가을까지는 콜린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가 승리하고 프랑스는 하노버로, 러시아는 동프루센으로, 스웨덴군은 베를린 근교까지 쇄도하여 프리드리히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말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11월 5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합동군을 프리드리히가 작센의 로스바흐에서 대파하고요. 다시 한 달 뒤에는 슐레지엔의 로이텐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다시 한번 격파하게 됩니다. 이 작센의 로스바흐 전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로스바흐에서는 전장을 길게 돌아서 프로이센군을 기습하려던 오스트리아, 프랑스 연합군의 움직임을 포착한 프리드리히가 길게 늘어서 행군 중이던 적의 앞을 기병대로 틀어막고 다시 보병대로 행군 대형을 풀지 못한 채로 엉거주춤하던 적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마지막으로 적의 전진을 막은 기병대가 다시 우회하여 적의 본진을 격파하는 식으로 몇 시간 만에 두 배가 넘는 적을 완파하게 됩니다. 적군 5,000명을 살상하고 5,000명을 포로로 잡은 반면 프로이센군의 희생은 500에 불과했던 완승이었죠.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적을 완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프로이센군의 엄격한 규율과 훈련관도, 거기에 프리드리히의 지휘 능력이 합쳐짐으로써 발휘된 놀라운 기동력과 집중 타격력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슐레지엔의 로이텐 전투는 그렇게 완승이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로이텐에서는 어느 일방의 완승이 아닌 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격해오는 8만의 오스트리아군과 정면 충돌하게 된 프리드리히는 적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 부대를 전진시키고는 대부분의 병력을 크게 뒤로 물리게 됩니다. 전쟁을 우회하여 적의 측면을 습격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었죠. 프로이센군에게는 다행히도 자신들이 여러 차례 훈련을 했던 훈련장이 바로 로이텐이었기 때문에 지형을 훤히 알았고, 따라서 들키지 않고 멀리 행군하여 느닷없이 적의 배후에 나타나는 전술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넋이 나갔던 오스트리아군은 그래도 수적인 우세를 믿고 천천히 후퇴하며 반격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기습부대는 총을 쏘고 또 쏘아 적군이 전열을 정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죠. 그들의 탄약이 결국 동났을 즈음 후속 부대가 도착했고, 기습부대는 전우들이 던져준 탄약통을 받고는 이내 다시 싸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무지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채 계속 피해만 입고 있던 오스트리아군은 총퇴각을 결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로이텐 전투도 대승이었으나 이번에는 프로이센군의 사상자도 6천에 달했을 만큼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나중에 나폴레옹은 이 로이텐 전투를 이렇게 평가하죠. 로이텐 전투는 기동력과 결단력이 낳은 걸작이다. 로이텐 전투 단 하나만으로도 프리드리히는 불멸의 명장으로 남을 것이다. 로스바흐와 로이텐에서 잇따라 승리함으로써 폐색이 짙던 프로이센의 기세는 다시 오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군비 지원만 할 뿐 파병은 안 하고 간만만 하고 있던 영국은 상당수 병력을 독일로 파병하게 되죠. 프리드리히는 1757년이 끝날 즈음 블레슬라우도 함락시키고 오스트리아에게 거의 빼앗겼던 슐레지엔에게서 다시 우위를 잡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로이텐에서 패배한 자신의 제부 남편의 동생이 되는 거죠. 로렌의 샤르를 해임하게 됩니다. 1758년에는 독일에 상륙한 영국군이 하노버에서 결정적으로 프랑스군을 격퇴하게 되죠. 이를 계기로 프랑스는 점차 유럽 전장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북아메리카에서의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로써 서쪽의 위협은 프랑스가 7년 전쟁에서 빠지게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프로이센의 상황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죠. 러시아군의 참전 때문이었습니다. 슐레지엔을 가로질러 오스트리아군을 쫓고 있던 프리드리히에게 러시아군이 슐레지엔 북동부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는 급히 방향을 돌려 러시아군과 격돌하게 되죠. 그러나 러시아군은 프로이센에 비하면 병력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보병 전력의 감소를 포병대로 보강하려고 했죠. 우수한 기동력을 활용해 회피와 역습에 활용했지만 많은 수의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1759년 8월 부네르스 도르프에서는 그는 그만 냉정을 잃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에게 섣부른 공격을 가했다가 뼈아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코사크 기병대의 손에 하마터면 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프리드리히 2세는 4만 8천의 아군 중 3천명만이 살아남았네. 나는 이제 나의 베를린 시민을 도울 힘이 없네. 솔직히 말하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네. 나는 조국의 멸망을 볼 때까지 살아있지는 않을 걸세. 라고 그를 따르던 장관에게 자살을 암시할 정도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몰렸던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승리한 적군이 베를린이 아니라 다행히 작센으로 진군 방향을 돌리는 바람에
조국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황은 여전히 불리했습니다. 프로이센 군은 아무리 정밀하지만 그 수가 너무 적었고 적은 너무 많았던 것이죠. 프리드리히는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도록 독약을 담은 목걸이를 건 채 스스로 최전방에서 말을 달리고 고함을 치며 병사들을 독려했지만 한계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761년에는요, 유일한 동맹국이었던 영국마저 관계 단절을 선언하게 되죠. 이제 그만 슐레지엔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와 화해하라는 영국의 종용을 프리드리히가 완강히 거부한 결과 이제 파멸은 예정된 듯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프리드리히가 우리 브란덴부르크 가문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뜻밖의 사건만이 이 드라마를 반전시키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1762년 1월 5일 프리드리히 2세와 프로이센을 위한 기적이 마침내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한 것이죠. 유난히 프로이센의 적대적이었던 그녀의 뒤는 반대로 프리드리히의 숭배자였던 뾰트르 3세가 계승하게 됩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프로이센과 단독 강화를 맺고 얼마 뒤에는 아예 동맹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재위 6개월 만에 그의 황후였던 예카테리나의 쿠데타로 퇴위당하게 되지만 프로이센에 장기적 도움이 되지는 못했으나 쓰러지기 직전이던 프로이센에게는 실로 광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뾰트르 3세는 스웨덴과의 강화 조약도 주선해 줄 정도로 이 프리드리히 2세에게는 광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동맹체제도 물거품이 되고 특히 오스트리아는 아무리 슐레지엔에 미련이 남더라도 계속 전쟁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강화 교섭이 시작되었죠. 1763년 2월 10일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파리 평화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프랑스가 서인도 제도 일부 그리고 인도와 캐나다의 대부분, 미시시피강 동쪽, 북미 프랑스령 등을 영국에 할양하기로 결정되죠. 5일 뒤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후베르투스부르크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유럽에서나 식민지에서나 영국에게 철저히 하게 눌린 프랑스와 달리 프로이센에게 패배했다고 여기지 않고 있던 오스트리아는 전쟁 이전의 현상 유지, 즉 프로이센은 결국 슐레지엔을 최종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자, 프리드리히의 탄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전쟁이란 얼마나 비참한가.
저 처참한 병사들을 보게 훈련 중에는 먹는 빵보다 맞는 매가 더 많고 전투가 벌어지면 매를 맞지 않는 대신 죽거나 다치거나가 아닌가. 뭐 요새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 지휘관들이 남아나질 않겠죠. 요새는 매 맞는다는 것이 훈련 중에 매를 맞는다는 것이 뭐 거의 북한군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전투가 벌어지면 매를 맞지 않는 대신 죽거나 다치거나가 아닌가. 농민들의 고통은 그보다 더 심하다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견디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되지. 마리아 테레지아와 나의 개인적 고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 버렸네.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 이보다 더 참혹한 전쟁은 아마 없을 거야. 소년 시절에는 군인 정신만 강조하는 부왕이 싫어서 가출하려다 실패한 적도 있었고, 함께 도망치려던 친구는 프리드리히의 눈앞에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철학과 예술을 좋아해서 스스로 플루트를 연주하며 볼테르를 비롯한 철학자들을 상수식 궁에 불러 모으기도 했던 철인왕 프리드리히 2세는 7년 전쟁 도중에 자신의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며 탄식했던 것이죠. 이처럼 모순적인 존재였던 프리드리히 2세는 결국 증조부 이래에 독일 군국주의를 가장 훌륭하게 꽃피운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군국주의가 지도자 개인의 야심이나 소수 귀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자가 바로 프리드리히 2세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시에 그는 국민복지 증진에 힘을 쏟게 되죠. 그가 보기에 영토가 넓지도 않고 자원도 식민지도 없는 프로이센이 복지를 누리려면 전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전쟁을 혐오하면서 늘 전쟁을 하는 일이 모순이 아니었던 것이죠. 전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귀한 의무의 실천에 다름 아니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군국주의 이념은 결국 19세기 독일의 무리한 팽창 정책과 20세기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독일 민족의 생활관념과 이어지게 되죠. 독일인이 사람답게 살려면 체코나 폴란드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다는 생존권 이론은 프리드리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슐레젠을 병합하려는 그의 의지가 승리를 거둔 7년 전쟁은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프로이센이 올라서고, 이후 빌레름 2세, 독일을 통일하게 되는 빌레름 2세, 또 나중에는 히틀러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파멸의 전주곡, 그리고 7년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전주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전쟁이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 이상으로 프랑스의 위상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균형자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아메리카와 인도에서 식민지 건설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바다 건너 섬나라에 대해 쌓인 울분과 원한은 곧 이어지게 될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을 전력으로 온몸을 바쳐가며 응원하게 되는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심해지는 재정 적자를 부추기며 구체제 몰락의 한 원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영국은요, 7년 전쟁의 승리로 캐나다와 인도에서 프랑스에 승리함으로써 장차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갈 기반을 7년 전쟁을 통해 얻게 됩니다. 하지만 북아메리카에서는 7년 전쟁 과정에서 그 13개주 식민지인과 본토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각인하게 되죠. 사실상 이 7년 전쟁의 한 전쟁이었던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 피츠 내각은 이 쉽게 말하면 군인들을 식민지들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징병제를 실시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 식민지 13개 식민지인들의 반발에 부닥쳐 사실상 그것은 포기하게 되고, 이 7년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영국은 인질세를 비롯한 온갖 중과세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식민지에 부과하게 될 각종 특별세는 결국 식민지인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독립을 부르짖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요, 북방전쟁에 이어 또다시 한번 영광을 얻게 됩니다. 러시아가 반프로이센 진영에 섰을 때 프로이센은 휘청거렸고, 뾰트르 3세의 친프로이센으로 돌아섰을 때 오스트리아가 손을 든 것이죠. 이것으로 러시아의 막강한 저력이 똑똑히 확인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갖게 될 또 하나의 영광, 즉 나폴레옹 전쟁에서 반프랑스 연합의 맹주 노릇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될 영광까지 더하게 되면, 이 나라는, 러시아는 사실상 대륙 세력의 대표로서 해양 세력의 대표인 영국과 대치하는 구도, 즉 7년 전쟁은 전쟁 기술에서나 국제 관계에서나 현대를 보여주는 서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시간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오해 여지가 있네요. 제가 마지막 멘트를 또 이 오해 여지가 있게 시험 시간에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만나 뵙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험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비대면 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해놓고는 이 멘트를 또 잘못 적었네요. 정말 좌충우돌 하다가 뭐 5월 중순에는 뭐 거의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만나 뵌다고 또 그렇게 공지사항에도 올렸었는데 한마디로 뭐 헛소리를 한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좌충우돌하다가 끝나는 끝나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시험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강을 맞이하게 되겠네요.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하고 뭐 그냥 종강으로 가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뭐 사실상 기말 레포트는 좀 여러분들이 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돌발 변수가 시험 이후에 일어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돌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기말 레포트를 걷는 거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하고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사실 그래요. 뭐 대학 생활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를 따지자고 한다면 뭐 공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외에 대인관계를 넓힌다든지 MT 동아리 활동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다른 대학 친구들과 만나서 만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는데 이 우한 코로나라는 아주 괘씸한 역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인터넷 수업 이외에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참 그래요. 아, 뭐 여하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반복하네요. 계속 시험 시간에 그 E 클래스 시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하고 뭐 여하튼 종강을 맞이하게 돼서 참 거시기하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시험에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